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다하는 더해봄 TV의 손수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6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5회 은나누 특강으로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현 서울지방법원 조종위원이시고 최달용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는 법학 박사 김현주 박사님을 모시고 일본 시니어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현주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제2의 인생, 일본 시니어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일본 사회법,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외에도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도중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저희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일본어를 중국인과 화교들에게 일본어 가르쳤고 또 일본인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현재는 아까 소개했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틈틈이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유튜브 마당발 TV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교포,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과 전국 곳곳을 소개하는 건데요. 오늘도 순천역에 도착하자마자 순천역과 순천시를 소개하였습니다. 일본어를 섞어서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인, 일본어 공부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각각 링크는 이따가 강연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란색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50세 이상의 일본 고령화를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의식구조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의 대책, 크게 관심 가져가는 것은 연금과 정년이죠. 연금과 정년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례별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유명해진 정년 후에 삶을 사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맺은말입니다.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고령화 설문조사에서 본 한일 양국의 의식 차이. 첫 번째가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핸드폰 번호나 주소를 알리는 것에 꺼려합니다. 제가 에어로빅을 배웠는데요. 2년 동안 배웠는데 그 반은 일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라서 일본인이 한 10여 명, 한국인이 20여 명, 아니 30명 정도 같이 2년을 배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 정도 배웠으면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차를 마시는 게 다반사인데 일본 사람들은 2년을 배운 후에 제가 일본 설문조사를 하느라고 그거에 앞서 소개해드릴 것은 시니어 일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시니어 일본 칼럼을 제가 연재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고령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또 익명으로 답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60세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정년 전의 직업,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또 수입과 지출, 병원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 연금은 어느 정도고 그것으로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어요. 재밌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에어로빅 상대로 하는 친구들 말고 예전부터 알던 분들을 상대로 왜 이 설문조사를 하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절친들 한 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성실한 답변이 왔어요. 두 번째로 버킷리스트에서 물어봤어요. 이제 죽기 전에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버킷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요? 네, 역시 대표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세계 여행이 제1일 거예요.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세계 여행, 오지 탐험,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을 펴보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일본 사람들은 교수, 법조인, 의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싱거운 대답이었어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는 것, 뭐 이런 싱거운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과 좀 다르구나. 그리고 직업에 따른 희망이 또 있는데 교수라면 지금 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제자들을,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 그런 게 버킷리스트예요. 아주 평범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회에 바라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국 같으면 어떨까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정책이 미비하다. 이런 불만이 많을 텐데 일본에서는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데모하는 일이 별로 없죠. 한국은 데모가 많은데 그런 것도 동양이면서 같은 의식주가 비슷한데도 한일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불만이 별로 없고 그냥 평화, 또 빈부격차의 해소, 또 여성과 그런 평등, 뭐 이런 것들이 바라는 일이었고요. 행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행복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별로 뭐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고 불만도 없고 행복하고, 고민거리는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질병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그런 거는 대체로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정부의 대책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대응, 국민연금 정년 연장, 두 번째로는 노령 인구의 변화, 세 번째로는 데이 서비스, 노인 유치원을 말하고요. 기타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본의 국민연금은 3층 단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국민 20세 이상이 드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회사원들이 드는 후생연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연금, 여긴 쓰진 않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층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전에 1961년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올해가 중요하죠. 올해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냐? 연 20만엔을 냅니다. 20세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를 합니다. 기존에는 20세가 되면 관공서에 가서 신고하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을 납부하는데요. 65세부터 월정액을 받습니다. 대체로 한 15만엔 전후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25만 원 더 많기도 하고 25만엔 정도. 한국도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본은 65세 이전부터 받고 싶다. 그러면 차관분을 받아요. 차관분을 제하고 받고 70세로 연장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 1년에 8.4%, 5년이면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증액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42%나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늦추고 싶죠. 정부는 70세로 늦추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부터라면 5년간 30% 감액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정년 70세가 올해 2021년 4월에 가결되어서 7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정년이 65세로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65세를 정년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60세까지는 정규직, 그리고 나머지 5년간은 비정규직이나 촉탁 시간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올해에 70세 고용 노력 의무화, 이 말도 참 명칭을 애매하게 해야죠.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강제성이 약간 없으면서 고용 노력 의무화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65세로 늘렸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그 연역을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만화는 사자의 가족인데 한 40여 년간 신문과 방송에 연재된 국민 만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형적인 가족 3대를 모델로 해서 만화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60세까지 재고용 의무화를 했고 98년에 가서는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2000년 65세까지 의무화를 했고 2006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 노력이란 단어를 뺐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인데 한국은 법을 굉장히 빨리 바꾸고 자주 바꿔요. 근데 일본은 법을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단어 하나도 세밀하게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고용 확보 노력 의무화 하다 노력을 빼요. 6년의 시간에 걸쳐서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용 확보 의무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가서 역시 70세까지로 늘리되 고용 노력 의무화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1단계가 1998년에 60세, 2006년이 65세, 2021년이 70세 이렇게 차근차근 정년의 연령을 늦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령 인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30%가 말하는 것은 여성 10명 중 3명이 현재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3,617만 명인데 전체 인구를 대비했을 때 28.7%니까 거의 30%죠.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1,573만 명, 여성이 2,044만 명, 역시 여성이 오래 삽니다. 여성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1%로 조사 시작의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CIA 2017년 추정으로 보면은 일본이 평균 84세랍니다. 84.4세. 2017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81.36세. 그러니까 뭐 별 차이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바짝 한국이 쫓아오고 있어요. 일본의 고령화 추이. 1985년대에는 이렇게 10%밖에 안 됐던 것이 2055년 예상치로는 40%예요. 2055년 40%면 굉장히 아주 높은 숫자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065년은 상황이 한국이 세계 제1위가 됩니다. 42.1%로 가장 높아지고 오히려 일본은 2위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50년 남았네요. 그러면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취업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연령. 전 취업자 중에 65세 이상은 13.3%가 조금 그래도 많은 편이죠. 70세 이상은 2,791만 명으로 22.2%. 75세 이상은 1,871만 명으로 14.9%. 80세 이상인 분들도 취업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일본에 가면 이제 식당이 한국도 뭐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일본은 제가 거의 15년 전에 갔을 때 자동 판매기로 이렇게 우동 한 그릇도 다 자동 판매기로 누르는데 거기 보면 그릇 닦으시는 분도 할머니,
그리고 서빙하는 분도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는 별로 없고 할머니들이 대부분, 그것도 한 70세 이상의 분들이 식당이건 어디건 전부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한 15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90세 이상도 1.9%, 약 2%가 90세 이상이 일을 하네요. 95세 이상이 0.5%, 100세 이상이 0.1%, 100세 살기도 어려운데 취업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시대가 1971년에서 74년에 태어난 그 세대인데 그분들이 65세가 되는 게 2040년이에요. 2040년에 취업을 몇 퍼센트 할까 전망은 35.3% 전망하고 있습니다. 3번 여기 더 배움의 데이케어를 아까 올라가 봤는데요. 8시에서 6시까지라고 했던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9시에 데리러 왔다가 3시에 보내줘요. 그것이 일반적인 노인 유치원이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1979년부터 실시했으니까 노인 유치원을 40년 전에 이미 도입을 했은 거예요. 그럼 우리 4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때 벌써 노인 유치원을 생각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지금 노인들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힘든데, 그쵸? 1979년에 실시할 때 목적은 노인들의 고독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자비 부담은 거의 안 내요. 일본에서는. 한 달에 10,000엔 정도?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인 핸드폰 있죠, 아마? 일본에는 라꾸라꾸 폰이 있는데 라꾸라는 건 편안할 락자예요. 편안할 락이 2개 들어가서 라꾸라꾸 핸드폰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숫자, 글자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혈압, 맥박 이런 걸 재서 보내면 거기서 그 핸드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맞춰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죠.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급박한 상황일 때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본 정책 그리고 또 노인 유치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소개했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사례별로 들어갈 건데 사례별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25세에 취직을 했다고 치고 65세에 정년을 맞았다면 40년을 회사에 다닌 거예요. 물론 자영업자도 있겠죠. 40년을 일했다고 치면 8만 시간을 일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년퇴직하고 은퇴 후의 시기가 남은 시간은 얼마냐? 80살까지 산다고 해도 벌써 8만 시간이에요. 8만 300시간.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주는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또 회사 동료들과 싫든 좋든 일을 했는데 나머지 8만 시간을 어떻게 혼자서 자율적으로 또 수입은 어떻게 보장이 될까? 물론 연금이 있겠지만 연금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도 지금처럼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만 300시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 시니어에게 배우려는 목적을 했지만 일본 시니어들도 사실 그 옛날에는 한 20세, 30대는 자기가 이렇게 80세까지 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닥치고 보니까 80세, 100살 사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유교 정신이 아주 근본 뿌리부터 박혀 있고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가족애가 깊어서 대학을 가도 부모님께 돈을 받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은 손자 손녀를 봐주고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일본은 대학교 들어갈부터 독립을 해요. 약간 서구적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흩어지고 뭐 등록금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더더군다나
가족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 결혼해서 외아들인데도 아주 잘 키운 외아들인데도 거의 왕래를 안 하더라고요. 생일에도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그 가족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생일에도 가고 어버이날도 가고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에 모이는 횟수가 많은데 일본은 가족 간에 모이는 횟수가 결혼하고 나면 거의 남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결혼했을 때 아니 정년퇴직하고 나면 남자들이 하는 일 뭐느냐? 전부 등산을 많이 가요. 돈도 안 들고 제일 편한 게 등산. 그리고 안 그러면 손자 손녀 봐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또 여유가 있다면 방송통신대라든지 뭐 방송대학 가서 더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을 여기 외톨이노를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빨리 가야 이젠 돼요. 11시부터 6시까지 왜 안 나갈까요? 자요. 깊이 자는 게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말로 하자면 일본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도서관을 가요. 10시에 개관을 하는데 도서관 10시가 되면 쭉 줄이 서갖고 소원이었어요. 땡 10시가 돼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定年後の男性、一人ぼっちになる人が増加している。定年後はどこで過ごす？皆さん、こんにちは。いつ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이 시점도 가야 長年勤 되는데 め 제가 집에서 하던 노트북하고 여기가 아까 달라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역시 제가 컨명 잘 안 되네. 아무튼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는데 거기 남자들이 다 몰려간대요. 그러면 경제신문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서로 눈치 작전을 한답니다. 눈총을 주고 빨리 보라고.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따가 좀 다시 해주세요. 좀 중요한 거 볼 때는.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어차피 제가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우주 항공 정비를 했던 분인데 이제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가 막상 정년이 되고 나니까 하루 3세끼 집에서 먹고 부인 주로 아내들은 다 뭐 댄스 교실을 가든지 요리 교실을 가든지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남성은 집에서 그냥 신문 보고 신문도 낱말 퀴즈 풀고 그리고 뭐 달라, 차 달라, 밥 달라. 일본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과 남성 차이는 한국이나 별다른 게 없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외톨이노는 뭐냐면 이제 딱 정년을 하고 보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시간이 왔는데 자기 소속감을 잃고 우울하고 갈 곳이 없다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도 신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쇼핑몰에 가고 세 번째로는 카페 간다.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조금 다르구나. 한국 같으면 등산 가고 애 보고 가족하고 여행 가고 부부끼리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부부끼리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여자 따로 남자 따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례별 은퇴 후의 삶인데 멋있는 정년. 여러분 청바지가 뭔지 아세요? 청바지 들어보셨어요? 역시 센스 있네요. 청춘 바로 지금 그게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랍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상을 해도 청바지하고 이렇게 청춘하면 밴드를 한다든지 미술을 그린다든지 그런 게 상상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명을 이제 보여드릴 거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을 자유자재로 쓰는 87세 여성, 보육사 보조, 전직은행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육사는 우리는 유치원에 가기 전에 놀이방을 가죠. 뭐라고 하는 명칭이 뭐 있나요? 놀이방 말고 또 있나요? 일본은 보육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근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니까 한국은 요즘 애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서 놀이방 운영 오히려 힘들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래도 한 둘은 낳는 것 같아요, 애들을. 그래서 보육사 손이 많이 일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보육사 보조로 일하는 분도 많고 물론 보육사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전직 은행원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100세가 많죠. 105세 책을 내는 사람이 많죠. 106세, 103세.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뭐 등반을 한다든지 탐험을 한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나왔다.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人生80年時代 인생 아니, 80년 세대 감사합니다. 이것도 벌써 한물 갔죠. 뭐 지금은 인생 이거 100세 보시면 시대 전체 이렇게 해야 우리 되겠죠. 개인적인 거예요. 전체적이 그래서. 1분 4초를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양 성공했습니다. 1분 4초. 땡. 2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は3年前に定年退職した 3년 矢野 전에 恵子さん。 퇴직했습니다. 矢野さんが選んだのは障害者施設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 이분은 전직 금융회사에 다녔고 정년 퇴직 후에 장애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답니다. 週2回文化にある施設で利用者のサポートを行っています。矢野さんが職員から作業を依頼されました。で準備をしていただいて、でこれを植えるような 장애시설에서 장애인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꽃을 옮겨 심어라 그럼 꽃도 옮겨 심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답변을 보면 반응이 어떤가 矢野さん 보시죠. がボランティアを始めたのは定年後しばらく経ってから。それまではどう時間を過ごせばいいのか悩んだと言います。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바로 한 게 아니고 한동안은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하게 된 거랍니다. 人生80年時代。今定年退職したシニアの 아까 이제 얘기했었죠. 感は確実に感じるんですよね。そこで思い切ってボランティアに応募。現在はとても充実した日々を送っています。 네, 매일매일이 일요일이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충실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かげさまで。いつも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こそ。 언제나 예쁜 꽃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ってくださるのが私の幸せです。 저렇게 칭찬해주면 저도 행복해요. 矢野さんは専門の資格や経験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 저는 전문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せん。しかし気さくに利用者の話し相手になるなどすっかり施設に溶け込んでいます。 人当たりがとてもいいんですよ。なのでとても利用者さんの一人一人に合わせてお声かけを変えてくださるんですね。来てくださるだけで私たち職員だけじゃなく利用者さんもすごく楽しみにされている。 네, 이렇게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다 친절하게 말을 걸고 해주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명은 자원봉사, 장애시설에 자원봉사하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분은 네, 이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5年前に会社を退職した渡辺信夫さん。 5년 전에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案内されてマンションの中に入るとずらりと並んだ本の棚。 사설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渡辺さんが 아파트에다. 開設した施設図書館超過亭。超過亭は大衆芸能や映画、東京の街歩きに関する資料を中心に本、雑誌など膨大なコレクションを所蔵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연구자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 학생 시절부터 모아둔 책, 잡지라든지 주로 도쿄 가이드북, 도쿄 옛날 도시, 옛날 거리 모습 뭐 이런 것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입관료를 또 받아요. 500엔. 그럼 한 5,000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여기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만든 도서관에 이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친목회를 해요. 여기서 옛날 영화 슬라이드로 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まあほとんどが私がずっと学生の時から集めてた本ですね。 네, 거의가 제가 모아둔 책이고요. 정말 셀 수는 없지만 약 4천여 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보세요. 4000冊ぐら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う正直数えられないんですよね。渡辺さんが超過亭を開いたきっかけは学生時代からの本への憧れでした。
学生時代神保町よく行ってましたんで、 그러니까 학생 시절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천 서점을 자주 다녀가지고 그 책방 만드는 것이 자기의 동경의 꿈이었대요. 그걸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득해 나갈까. 이제 80세까지는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거를 설득했다고 하네요. 本買った後コーヒー飲みながらひとときを過ごすみたいなのをやってた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のがずっと頭の中に残ってたんです。 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보실 분은 뭘 하는 걸까요? 夜、仕事帰りの中高年の皆さんが集まってきました。 밴드예요, 밴드. 中から取り出したのはエレキギター。 일렉 기타.こちらはエレキインストバンドビジットクルーの皆さん。 키보드하고 일렉 기타는 부부예요.ビジットクルーは60年代のエレキサウンドをこよなく愛する隅田出身の団塊世代が中心となり結成。定期的にライブ活動を行い、過去には親父バンドコンテストの優勝経験もある 정기 라이브도 하고 있답니다. 50年ぐらい前にベンチャーズっていうのが来てすごいびっくりしちゃったですね。ああいうのをやってみたらどうかなっていうのを50歳の時に感じましてやりだしたんですけどね。中学ぐらいに最初やってたんですよ。いたずらでグループサウンドですかね。ああいうのやってて見てて面白いことやってるなと思って。 각자 다 뭐 50세에 이런 걸 생각했다. 전 중학생 때부터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분은 大正5年生まれの常さんは今年100歳。見てください、この健脚ぶり。常さんはミシンがけによる小物作りや民謡教室に熱中。特に民謡は毎週通っているそうです。月2回ね、お稽古場はね。それで太平町も2回行くんです。明日は田の中家族4世代同居で賑やかに暮らしながら、100歳の今も毎日が忙しいという常さん。楽しんでますよ、私は。100歳になったのと思ってないね。あんまりいろんなのにこだわらないことね。これが一番だと思いますよ。今日も常さんが外出します。この元気。 아까 만단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그냥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87세인데 원래부터 컴퓨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60대 정년 후에 컴퓨터를 독학을 하시고 70대에는 엑셀 아트를 고안했습니다. 81세에는 게임 앱을 독학으로 또 공부하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VR이라는 가상현실 이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 방의 모습이에요. 방에 보니까 유튜버 하는 노트북도 있고 이렇게 녹음 시설도 있습니다. 87세니까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정부 요청을 받아서 구글 회의도 참석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에 강연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컴퓨터를 몰랐어도 또 뒤늦게 이렇게 독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보육사 보조를 볼 텐데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10여만 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여만 행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틀어드릴 건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보육원의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드신 시니어들은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인내심도 많다 하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육사 보조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조금 어려운 거는 율동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했어요. 2017년에 9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일본의 보육사 시험은 고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필기 시험은 보육 심리학, 교육 원리 등 9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음악, 조형, 언어에 관한 기술 가운데서 2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 실기 시험 2개를 매년 2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원 가기 전에 보육원을 가는데 보육사를 시험 봐서 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육사 보조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生涯現役楽しく自由な働き方とても幸せ長年続けた仕事を退職した前田珠美さん66歳も講座に参加した一人です。思った以上に面白そうに思えたので保育園で働いてみたいな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어서 보육사 보조에 모집했습니다. してみたら募集があったという前田さんは渋谷区の保育園で保育士補助のアルバイトとして働き 보육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뭐 핀 꽂아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죠. 어린아이들이. これまでとは畑違いの職場で奮闘する前田さん。 지금까지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体力的にもシニアにとって大変な職場ですが 시니어에게 있어서는 체력이 딸리기도 합니다. 張先生は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다루고 경험이 풍부해서 안정감도 있다. 本当に楽しんで子どもたちに声をかけてくれたり、私たちも見習わないといけないところかなとか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豊富な経験から 시니어의 강점은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 強みだと言います。子育て経験があるので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前田さん。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しかし唯一苦手なことが 유일의 어려움은 ダンスです。 댄스, 율동 배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오돌이? 다 覚えなきゃいけないんだけどね 이거 춤, 율동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네요. 平日午前8時から午後5時までの勤務で収入は月10 아침 8시에서 5시까지 10여만 행. 子供の笑顔っていうのは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힐링이 幸 됩니다. せするものを持ってる気がしますね。なんかずっと癒されてるかもしれない。前田さんのようなシニアの力が人手不足の保育の現場で生かされていました。 그러면 이분은 84세신데요. 은행원이었어요. 정년퇴직하신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떤 시행착오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정년 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야채 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말 농장을 임대를 해서 1년에 얼마씩 내고 주말 농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 집 마당인데 아주 본격적으로 보시다시피 집 앞마당에 토마토, 오이 막 이런 거 많이 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택배로 보내줘요. 그럼 택배비가 슈퍼마켓에서 오이 2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키우는 재미, 나눠주는 재미로 키우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시부터 2시간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는 한글 라디오 강좌로 한국어 공부합니다. 물론 저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겠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한 4, 5년 전에 부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같이 살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자녀가 찾아오질 않아요. 전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식도 하고 있어요. 84세신데 주식을 꼼꼼히 해갖고 오늘 얼마 많이 벌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사우나를 해요. 저 사우나에 가서 몇 번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다른 점은 90세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80세, 90세 할머니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1라인이 걷는 코스만 있어요. 한국의 수영장은 풀장이 뭐 초보,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걷는 코스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벌써 수영장이 거의 고령화를 위한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걷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인, 두 번째는 평영 자유형하는 라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도 해줄 수 있는데 한 달에 금액은 8,000엔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 어디든 스포츠 짐 센터는 오전에 전부 다 노인반이래요. 고령화, 70세 이상반. 그래서 여성이 80%, 남성은 20%. 그리고 오후에 수영 사우나 하고 와서 오후에는 밭일, 쇼핑, 요리. 이제 남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요리도 배우고, 또 쇼핑이라는 거 이제 장 봐야 되죠. 슈퍼마켓에서 장 보고, 자전거 타요. 84세신데 자전거 타고 장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보면은 굉장히 한국은 의존적이에요. 아내에게 의존하거나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분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또 틀어지면 아주 싫어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대 자녀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부분이 대체로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분은 105세 때 책을 냈어요. 미술가인데요. 이분은 수묵화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105세 책을 내가지고 10만 부 돌파를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00세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수필집을요. 책에서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는 비결 해가지고 5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참지 않는다. 두 번째, 기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에 스스로 따른다는 얘기죠.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스케줄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물에 물 타듯이, 물 흐르듯이 산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서예를 배웠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세상에 100년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전쟁터에 많이 가서 죽었잖아요. 일본의 남자들이. 그래서 자기 주변의 친구들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죽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 영향인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결혼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1913년 중국 대련에서 태어났고, 100살 시인이 되게 많은데요. 마도미치오라는 시인은 이제 부부 원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기색을 절대 보이지 말 것.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질투심이 많다는 거예요. 늙으나 젊으나.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어떤 여자를 보거나 그러더라도 얼른 그런 눈치,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오늘 피곤한데 당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어이없는 부부를 소개할게요. 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시예요. 이분은 국제 안데르센 시에도 수상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세 치매 할아버지 나와 84세 치매 할머니 마누라와 요즘 매일 경쟁하며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다. 내가 한쪽 발에 양말 2개를 신은 채 또 한쪽 발에 양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면 그녀는 쌀도 넣지 않고 밥솥에 스위치를 켜고는 밥 드세요 라고 나를 부른다.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밥 안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덕분에 삭막한 노부부 생활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으니 이거야말로 하늘의 은혜라고 우쭐대며 둘은 깔깔거린다. 내일은 또 어떤 신기한 엉뚱함의 은혜를 받을까 가슴을 쫙 펼친다. 뻔뻔하게도 하늘까지 우러러보며, 이런 시를 백세 할아버지가 쓰셨습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시바타 도요시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시인이 아니에요. 90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무용을 배웠는데 90세가 되니까 이제 몸도 좀 힘들어져서 아들이, 60세가 넘는 아들이 엄마 시 좀 써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시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 뭐 아침 바람이 분다, 뭐 햇살이 어떻다, 주로 바람, 햇살 이런 시를 썼는데 98세에 장례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게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었고 전 세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에요. 약해지지 마세요.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세요. 햇볕과 산들바람은 편애하지 않아요.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어요. 저는 말이에요,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대표 시예요. 또 어떤 시는 이런 게 있어요. 친절이라는 거를 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내가 울적해지고 외로울 때는 꺼내서 써야겠다. 뭐 간단한데도 이렇게 조금 감동이 되는 시를 썼고, 또 양로원, 노인 그 양로원에 가면 간호원들이 자기를 노인 취급하면서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죠? 이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나한테도 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좀 해라. 그런 시도 있어요. 재밌죠? 아주 센스가 있고 짧고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98세 때 시집을 출간했잖아요. 근데 또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때 다시 100 몇 살 때인가? 그때 책을 또 시집을 내서 그 재해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분은 특별히 노년의 삶을 대비했다기보다는 노년의 힘든 상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양계장 회사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근육염증을 알아가지고 서서히 다리가 마비가 되는 병을 알았어요. 근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실험 대상이니까. 계속 새로운 병이 나오면 그 병을 연구해야 되니까 국가 전액 지원을 해서 난치병을 치료비를 더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환자가 많아져서 일부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한답니다. 그래서 부인은 휠체어 타고 있지, 남편은 뇌경색을 앓아서 쓰러졌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디 요양시설에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할머니는 막 이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못 써요. 다리도 못 쓰고. 그런데도 그 요리가 취미예요. 그래가지고 요리 만들고 손자 갖다 주고, 또 제가 이제 워낙 마당발,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 이름이 마당발 TV거든요. 제가 왜 마당발이냐면 한국과 일본에 아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분 집에 아주 나라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도 모시고 갔고 변호사도 모시고 갔고 그 집에서 잤어요. 물론 호텔에서 자야죠. 이분 몸도 불편한데 그 신세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남자들이 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젊은 남자 오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생활에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그 집에서 숙박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배용준 사진을 도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거의 15년, 2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서진 사진으로 또 둘째 방에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드라마도 계속 비디오 있죠. 대여 비디오에서 한류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노후 준비를 했다거나 뭐 즐겁게 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즐기는가, 그것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분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어디 같아요?
서울의 조계사예요.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조계사를 모시고 갔었는데 78세니까 거의 80세죠. 이분도 남편하고 1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양재를 해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주문을 간간히 받아서 옷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패션 강연도 하고 그래요.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남편이 물려준 상속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즐겁다고 자유가 있어서 그리고 거의 40년 된 스포츠카를 몰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엄청 세련된 할머니예요. 이거 패션 보세요. 패션. 80세 노인네가 스포츠카 몰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60대의 생활을 기분 좋게 하는 비결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요점은 그거예요. 집안 물건을 버려라. 물건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즐겁게 산다.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37살 때 남편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40년 정도를 혼자 살았는데 지금은 고양이랑 같이 산대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혼자만 사는데 그 책에서 미망인 26년생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이분은 의사예요. 히노하라라는 의사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10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90세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90세가 되던 해부터 전국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목숨이 왜 중요한지 생명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자살 방지라든지 이지매 방지 이런 거를 위해서 90세면 얼마나 은퇴할 나이잖아요. 의사로서나 할아버지로서나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90세에서 100세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뭐 거의 5년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을 보세요. 임종의 순간에 자기랑 친했던 사람과 가족을 한꺼번에 불러서 의사였지만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즐거운 천국으로 간다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임종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저연금 할머니의 일일 신일. 이건 이제 유튜브인데 이것도 원래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자막만 나와요. 자막만 나오고 가계부 쓰는 거, 자기가 연금 뭐 15만 행을 받아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어떻게 알뜰하게 썼나 이런 걸 썼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시대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어요.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서 만들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영양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70대 노인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자기의 연금 생활을 이렇게 자막으로 올리는데 1년 반 만에 구독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후에는 유튜버가 대세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배우자. 저기 더해봄의 정용수 PD님께 디지털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소원 자동차입니다. 소원 자동차는 말기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원래 폐차가 됐거나 아니면 재난, 사고 등을 위해서 거기서 생겨난 차를 개조해서 만들어갖고 자원봉사자랑 같이 이렇게 간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원자동차 여행 당일에는 산소가스통, 또 호흡기,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의료기구를 다 장비를 갖추고 의사, 간호사 동행해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여행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것은 그 일본 동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 그 계산을 다 해서 1시간 20분이면 다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맺은말 대신에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나이라는 시예요.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노래도 있죠. 그런데 이 시는
스페인 시인이며 역사가 법학자이신 분이 썼는데,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네. 희끗희끗한 기민머리와 이마에 팬 내 주름살을 보고는 나이가 몇이나 되냐고. 그럴 때 난 이렇게 대답하지. 내 나이는 1시간이라고.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헤아리고 그 모든 걸 다 합친다 해도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되묻는다네. 그런 셈법을 진짜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나는 얘기하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품에 살짝 안겨 은밀하게 입을 맞춘 그 순간. 지나온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짧은 시간만을 나이로 센다고. 정말 그 황홀한 순간이 내 모든 삶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나이를 60을 먹건 70을 먹어도 그 살아온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여기처럼 황홀한 순간이 아니어도 정말 삶의 보람을 찾고 또 남을 도와주면서 삶의 엔도핀이 돌고 그런다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나이라고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여러분 질문이나 아무 의견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본부장님부터 해볼까요? 안 해도 잘 될 거예요. 나이가 이쯤 됐으니까 이제 쉬고 싶다. 지금 이제 보통 65, 70 이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내가 삶을 얼마나 살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걸 들어보고 100세에도 시를 쓰고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도 독립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일본은 100세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100세 사는 것도 놀라운데 또 100세 활동을 한다는 게 놀랍죠. 정말 우리는 60세 중반이 되면 이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 나를 어떻게 좀 즐겁게 나를 어떻게 할까, 이걸 나중심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은 의외로 사회와 이웃을 많이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또 자극과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박사님의 의견을 좀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의 발전 추이?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2065년이죠. 그때는 전 세계 1위가 돼요. 그러면 뭐 65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2020년, 30년대에 벌써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는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 유치원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고, 또 치매 노인을 어떻게, 우린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분들은 가족에게도 큰 짐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을 위한 유치원도 필요하지만 치매라든지 또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나누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장애인이 다른 게 아니고 노인이 되면 이미 우리들은 장애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도 많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요양보호사를 한번 시험 보려고 했더니 다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파출부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아주 심한 대우를 받는데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이고, 노인 유치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00세 나이별로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봄이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하시니까 순천에서 출발해서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네. 아주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약간 좀 상반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학자들이나 강의를 하는 그 전문가들께서 어떤 분들은 그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뭐 이렇게 뭐 걱정함 없이 그냥 매일매일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들이 계시고,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 60세, 70대 넘어서 뭐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자기 그 부족함을 이렇게 리필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강사들은 그 학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각자의 선호도와 취미와 또 장점,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지도자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권할 때는 아까 우리 봤죠. 시니어의 그 건강한 시니어의 특징이 뭐였나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왕성할 것, 그리고 집착하지 말 것. 그러니까 돈이든 뭐든 내가 이걸 꼭 배워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집착감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편하게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지 배우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런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끊임없이 일본이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 사례는 오늘 안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아까 남편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제가 3년을 살아봤거든요. 중국에서는 80, 90 노인들이 아침에 태극권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요. 그러니까 또 대학 교수들도 보면 우리는 대학 교수들은 옷도 잘 차려입고 뭐 이렇게 자가용 타고 그러는데 일본 교수들은 너무 옷을 허름하게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살 때 보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딱 구분이 돼요. 한국인은 다 예쁘고 멋있게 생겼어요. 옷도 잘 차려입고 패셔니스트예요 거의. 근데 중국이 제일 후졌고 그 다음에 일본 그다음 후졌고 한국 세련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미 고령사회인데 새벽에 가면 전부 다 태극권하고 댄스를 해요. 남녀 댄스. 우리는 남녀 댄스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딱 부러지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을 봐라. 90세 100세가 저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아까 우리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8만 300시간이 80까지 살았을 때 8만 300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래서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지방대학이 많이 지금 낙후화되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폐교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지방대학들을 노인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대 청년들을 대학에 묶어놓을 게 아니고 20대 청년들은 얼마든지 줌이나 인터넷으로 강의하지 캠퍼스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노인들은 어때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을 육성화시켜서 노인대학을 만들어라.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일본에 비추어 봤을 때 젊은 층이 이제 고령 시대로 돌아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될지 또 앞으로 미래를 좀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을 보자면 한국이 조금 더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게 혼자 외톨이, 덕후라고 하나요?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 있고 직장을 안 가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도 요즘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어디 소속돼서 일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일본은 조금 식물인간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초식동물? 이제 남자들이 남자답지 않게 그렇다는 명칭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거는 취미생활을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후가 돼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그리고 자격증도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격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인 상대로 하는 기업이 발달할 것이고 노인 상대로 하는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한국 청년들이 아까 라꾸라꾸폰 같은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노인들 대상으로 디지털을 재밌고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품, 업무, 일, 취미 이런 걸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노인 자살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젊은 청년부터 저희가 자살률이 굉장히 저희도 높잖아요. 근데 일본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의 어떤 자살 그런 예방하는 것도 일본도 많이 그런 게 좀 자살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본과 우리 일본은 어떻게 그거를 예방하고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자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1위죠. 그래서 이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까 제가 설문조사했을 때 일본인들이 사회에 바라는 게 빈부격차의 해소, 세계의 평화, 안정 뭐 이런 거였어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일본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해결 방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운동장 놀이터에서 노는 게 없죠. 그리고 체육을 많이 단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눈을 감아보라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우울증이 있고 그런 적이 많아갖고 학생들이 어떤 가정이 자살을 하는 생각 궁금해서 학생들을 눈을 감으라고 하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손을 다 들었는데 한 명이 딱 안 들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은 어떤 애냐? 스키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체육을 아주 잘했어요. 또 한 명 여학생이 있었어요. 일본 유학생이었는데 2명이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체육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서클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동아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굉장히 체육을 강조해요. 그리고 일본은 은근히 영국을 많이 흉내를 내가지고 초등학생도 반바지를 입어요. 겨울에도 남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 체육, 단련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인류대학 가는 거를 그냥 부모들이 엄마들이 문제예요. 인류대학만 목표로 하니까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대학교만 바라보고 있어요. 체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심각하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많은데 한국엔 인재도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일본은 자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의사가 교육하는 게 뭐였나요? 목숨의 생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생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는 일본이 자살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에 봤더니 생명의 전화, 그걸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생명의 전화에서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내내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전화도 많이 활발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일본에 고독사가 많은데, 일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국의 자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빈부의 격차, 남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학교 가면 뭐래요? 서울대학교에서 또 잘 나가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사법고시 예전에 합격했어도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비교 대상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본은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는 역시나 그 원인, 경쟁이 심하지 않게끔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 엄마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괜찮을까? 좀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네.
인상도 참 좋으시고요. 일본 시니어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들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방금 말씀 들어보니 내 체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체육 들었다고 체육복 입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훨씬 그 아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할까? 저도 저지만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자식 일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32살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하고는 정반대예요. 체육은 일체 싫어하고 집 안에서만 게임 좋아하고 소설 쓰고 만화 그리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특별히 제 걔를 공부하라고 닥달하거나 학원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게임 고등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보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자기 갈 길 찾아가는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걔가 좋아하는 거 특성화시키면 되죠. 체육을 좋아하면 체육 그냥 하면 돼요. 다른 영어, 수학 이런 데 몰두할 필요 없고, 운동선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요즘 동경의 대상이 운동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니어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니어도 문제가 많은 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능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인류대학 보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인류대학 보내는 것만 관심이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해요. 돈이 있든 없든 전부 손자한테 올인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을 좋아하면 정말 체육을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 그 아이가 학교가 재밌어서 다니게 만들어야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면 못하기도 하지만 낙오자가 되고 또 자살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학교 가는 게 재밌으려면 영어, 수학, 학과목 시간이 45분, 그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이 있는데, 모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가기 싫어할 것 같은, 그러니까 체육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서 항상 제자리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지만 이걸 정말 담대하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겠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점수가 50점이든 60점이든 낮게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제 아들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통지표에 산만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얘가 엄마 닮아서 산만하구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걔는 잘하는 게 밴드였어요. 일렉 기타 치고 작곡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걔는 그걸로 밴드 활동하고 대학교 다닐 동안 도서관 한 번도 안 갔어요. 정말 운이 좋은 아이인데, 대학 그 대기업 면접에서 마침 그 밴드 활동한 거를 아주 높게 사실 높이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시험을 봤을 때 입사 취직 준비도 한 3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밴드만 계속 하다가 5인조 밴드를 하면서 돌아오는 수입이 택시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벌어먹기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해서 자기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취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군데 떨어지고 3군데 붙었어요. 그리고 다 운이죠. 운도 있고 실력도 물론 되는데, 꼭 대기업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한다는 거, 일평생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체육을 좋아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국영수 사회 뭐 이런 긴 시간 때 수업 시간에 그것도 재밌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참 행운이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재미없는 선생님, 재미없는 과목일 땐 딴짓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건 점수가 나쁘건 방목하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학부모로서 최고는 방목하고 키우는 거예요. 네, 그 점수 이런 거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의 장애인 시설들은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일본의 장애인 문화나 시설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일본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애증의 관계. 우리 엄마 딸도 아무리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 잘해줘도 싸우잖아요. 사랑하면서도 미운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이웃나라고 우리가 많이 베풀었는데 우린 당했잖아요. 근데 혈족은 똑같아요. 한국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일본의 천황의 혈족이 상 올라가면 똑같은 백제 후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일본이 발전하게 된 거는 메이지 유신 때 서구화를 본받아서 얼른 한 거고 우린 세국 정책해서 그렇게 당한 건데 당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 유럽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우리 가까운데 모델이 있어요. 좋은 모델이 있어요. 언제까지 반일 그러지 말고 일본의 우리 20년 후의 모습을 일본이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이 예전에는 그 제조업이 일본이 발달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고령화도 20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모델, 좋은 모델일 수도 있고 나쁜 모델일 수도 있지만 일본을 배우자. 그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됐나 구체적으로인데 벌써 제가 2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놀랬던 것이 베리어 프리라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바리아 프리 그런데 베리어 프리 모든 시설이 지금 여기 문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을 안을 보세요. 집 안에도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갈 수가 없죠. 또 절을 가보세요. 고궁 박물관을 가보세요. 계단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조금 의식이 달라져서 제가 서울역을 보니까 서울역에 이렇게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진입로가. 그 다음에 수원의 성균관대역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대형 역이라든지 쇼핑센터는 이런 게 정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대학교도 제가 서강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서강대학교는 그 유명한 장애인 교수, 장영희 교수님 덕분에 장애인 시설이 많이,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다른 대학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어렵고 계단이 많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은 20년 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전철역도 놀라운 것이 딱 그 역무원들이 그 장애인 휠체어를 딱 접었다가 내려오면 거기서 통신을 해요. 무슨 역에서 내린다. 그럼 만약에 종각역에서 내린다고 여기서 영등포역에서 서신을 보내면 거기서 서신이 아니죠. 연락을 취하면 거기서 이미 딱 그 사람 내릴 때 준비해갖고 휠체어를 딱 펴줘요. 그러니까 그 요즘 버스에서도 이렇게 베리어 풀이 되게 있죠. 휠체어가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전철역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9시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마당발 TV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박사님 수고하셨어요. 잠깐 올려서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바로 인터뷰 준비하실게요, 팀장님. 하면서 한국에 가서 이 성경이